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먼저 방문 의지를 밝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그러니까 전부터 잘 준비돼서 진행됐다기보다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시급하고 해결을 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라면 저는 아마 대북 관계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문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의 부담을 지는 일은 대폭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수준으로 가고 그 대신에 북한과의 관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고, 이 박사님, 네. 그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 맞긴 맞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가요. 네. 물론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30일부터 알려졌는데 그 전에 언론사들은 이제 엠바고로 아마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에는 이 대통령 이제 중국 가는 거 네. 결정이 된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일본 간다, 다카이치 고향 나라양 간다 이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중국이 태어났어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겠죠,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중국. 일단 자 가려는 측이 있고 오라는 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디 요인이 더 컸다고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먼저 방문 의지를 밝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진핑 올 차례였잖아요. 아 왔네, 저 에이펙 경제 에이펙. 예, 에이펙에 왔었고. 근데 그건 에이펙이고 국빈 방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먼저 가려고 했다. 예. 그리고 그 간격이 좀 짧죠. 에이펙에서 만났던 그러네요. 시기하고 비교하면 네. 간격이 비교적 짧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문을 요청한 쪽이 이재명 대통령 쪽이었다는 소문이고, 그래서 그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래서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관들이 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다. 아, 최근에. 예. 그걸 들어볼 때 이것이 조기에, 그러니까 전부터 잘 준비돼서 진행됐다기보다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다가 확 이렇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사실은 중일 갈등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가기로 준비 중인 것 같고 네. 현재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에이펙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한 2달 만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빨리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죠? 저는 뭐 이것은 사실 뭐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정보가 안 나오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이징에 있는 기관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면 거기 따르는 부대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일단 4대 그룹의 총수들이 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는 진작부터 좀 있었고, 그리고 근데 총수들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나름 좀 큰 그룹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전 정도부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표면화된 게 최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4대 그룹이 아닌 기타 경제인들에 대한 것들은 갑자기 이제 그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잘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것일 것 같다. 판단.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시급하고 해결을 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라면 저는 아마 대북 관계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문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답답함을 이미 표명을 했었잖아요. 했죠, 뭐.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이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가지였습니다. 언제나 대북 관계와 경제 협력.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협력 쪽을 잘 이렇게 급조해서 만든다는 뜻은 이게 경제 협력을 잘 준비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렇다면 경제 이슈가 아니었다면 대북 이슈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박사님 보시기에 이 박사님도 경제 쪽에 해박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중 간에 에이펙 경제 에이펙 12월 말 11월 초에 있던 때 만났을 때 2달 만에 다시 경제 문제를 협의할 만한 긴급한 사항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중 갈등이 있고 미국의 NSS 외교안보 전략서가 사실은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는
있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네. 사람들은 아닐 예, 전 동감합니다. 예. 예. 뭐 아니라고 뭐 균형이라고 그러지만 전 절대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중국을 선택을 했을 땐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도 나름 일본과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걸 벗어나는 명분이 대북 관계였을 거다. 네. 이 박사님 그렇게 보시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방문이 갖는 이득이 뭐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그 양안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중립을 서주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시급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요청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신호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건 그냥 제 짐작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의 부담을 지는 일은 대폭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수준으로 가고 그 대신에 북한과의 관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고 이것을 중국에게 중국 너희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게 너희가 바라는 희망해온 일이지 않는가. 이런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걸 당신이 역할을 해달라. 이제 이런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지 일본은 완전히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최전선에 섰고 네. 우리는 미국한테 사실은 경제 에이펙 때 의회가 핵심 잠수함 얘기할 때 중국 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농담까지 했고 화해 네. 에이펙도까지.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번 방중은 에이펙 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다. 네. 계획했다면 네, 갑자기는 아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입장은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했던 실용이고 나는 필요하면 중국도 간다. 네. 미국하고도 협력한다. 네. 일본도 필요하면 간다. 네. 이 흐름이겠네요. 그러면 이번 흐름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하고도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거는 내가 필요하면 가는 거고 니네하고도 잘 지낼게 이런 거네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실용 외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주 외교, 독자 외교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린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마이웨이. 한국은 한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한다. 뭐 이런 것이 될까요? 이재명 정부가 그 써놓은 거 보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예요. 예. 지금 그러면 북한이 중국말 영향력이 있다고 보세요? 중국 전문가 입장에서? 북한은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그 임정은 정권의 그 이 딜레마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경제나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북한 내 그 정권에 그 반대하는 세력은 그들은 북한을 이제 뭔가 그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잘 살고 더 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 김정은 체계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고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죠. 니네도 좀 우리처럼 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은 모두 중국파, 친중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친중파들 다 제거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적대시하면서 나한테 손을 벌린다는 게 이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뭐 군대도 보내고 하면서 막 그 달라붙는 이유도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 말고도 기댈 때도 필요하고 또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서의 러시아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 북한에 얼마만한 정도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향력은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현재 중국의 서포트 없이는 맞아요. 전쟁 못해요. 네,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의 입장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는 사실 좀 만일에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지. 러시아는 자기를 보호해줄 유사시 자기를 꼭 보호할 수 있을까? 일단 무슨 협약 같은 건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만일에 트럼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또는 남한 정권이 자기를 공격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무슨 방법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오히려 군사 분계선에 자기들이 담 장벽을 쌓고 세우고 예, 장벽 쌓고 이러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조해하고 안달이 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 대해서 이철 박사님은 북한 문제 네. 해결에 협력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중국은 능력과 의지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중국이 반대급부로 뭘 원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예. 그 부분은 또 부담이겠죠 우리한테. 예, 뭐 그렇겠죠. 공짜는 없으니까. 예, 예. 그럼 짧게 그러면 한중 관계 그 맑음 보시네요 지금 상호.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려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는 최대한 원할 수 있는 최대치가 대만 관계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군사적인 차원에서 미일과는 다른 노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걷기를 원하는 것인데 뭐 다르게 걷고 있잖아요 이미 사실은. 그런데 일본하고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럼 국내 정치상으로도 힘든 얘기고. 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타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철 박사님 답을 주신 게 예. 대만이라는 카드는 우리한테는 이건 효과적인 거죠. 여기서 중립 지키면 중국의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은 뭐 완전히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미일의 입장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분석까지 방중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중국 전문가, 중국 분석가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해 오늘 마지막 날 녹화하는데 그렇게 잘 보내셨어요? 됐습니다. 네, 저는 금년 나름대로 원하던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제가 그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예.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제 좀 다시 기반을 잡는다고 할까? 예, 그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 걱정도 많았는데 이만하면 뭐 큰 대과 없이 정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착이 아니라 날개를 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아직 욕심이 좀 있죠. 날개가 좀 나는. 네. 올 한 해 중국 무난했나요? 아니면 다사다난했나요? 보시기에 이 박사님 보시기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그렇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으로는 골마 터져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예. 예, 중앙 TV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뭐 어느 나라든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따지면 더하죠.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 네. 황당했던 게 태국 캄보디아 싸웠던 것 같아요. 네.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중국 입장에서는 둘 다 1대1의 거점이죠. 동남아에. 사실 1대1로 관점에서는 두 나라 모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예. 하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 물론 다른 나라도 국경은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한 밀림 산림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 걱정이 덜한 지역이고 당장 옆에 있는 베트남이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이제 미얀마죠. 미얀마. 그쪽은 나가면 인도양으로 바로 나가죠. 그 미얀마로 전략적으로 그 미얀마 회랑을 예. 새로운 그 국가 보급선으로 개발을 그렇겠네. 했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태국이나 캄보디아는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국가인데 캄보디아가 이제 나라가 이 원조에 의지하는 나라다 보니까 중국에게 이제 군항을 제공했죠. 그래서 이제 해군 기착지가 생긴 게 그게 크고 근데 그걸 빼면 사실 캄보디아는 큰 전략적인 의미는 없거든요. 반면에 태국은 경제적인 규모가 크고 그렇죠. 인도차이나에서 영향력이 크니까 거의 5배 이상 크죠. 그렇죠. 5배 캄보디아보다. 이상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만일에 그 군사적 목적이 없다면 당연히 태국이 더 중요한데 캄보디아가 이제 군항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몰라라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해군력, 해양굴기 팽창이 중요한데 미국은 전 세계 중요 군사 거점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캄보디아의 군항이라는 거는 그게 무슨 본격적인 군사 기지화해서 거길 베이스로 해서 뭐 뻗쳐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개념까지는 아닌 것 그건 같아요.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군을 견제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남중국해에서의 작전 활동에 그런 레버리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큰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미얀마는
나오면 바로 망망대 인도양인데 네. 캄보디아는 그 좁은 물라카 해협을 나가야 되잖아요.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거점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의 군항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남중국해를 지원하는 입장에 있다고 봐야 남중국해. 되고 예. 네. 오히려 미얀마는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말라카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에 그때 그 전략적인 보급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인도를 직접 견제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어. 그래서 인도의 동쪽에 미얀마, 네. 인도의 서쪽에 파키스탄. 예. 네. 아, 그러면 중국이 파키스탄과 미얀마하고 관계가 깊은 게 네. 중국을 포위하네요. 양쪽에서. 인도를 인도를 견제하죠. 예, 예. 그래서 파키스탄 회랑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는 셈이고, 예. 그리고 이제 미얀마 회랑은 아직까지 완전히 개발되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그 가스 파이프라인도 이제 포설을 해서 예. 그쪽으로 이제 그 말라카 해협 이전에 에너지를 또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라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향후에도 미얀마, 파키스탄은 중국의 중요한 전략이죠. 혈맹이죠. 최근에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과의 독립전쟁 때문에 네. 인도하고 갑자기 친해졌잖아요. 이슬람 네, 네. 국가가. 그런데 그 하시나 총리라고 네. 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해서 인도로 도망갔고 네. 방글라데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그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인도가 또 갑자기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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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글라데시에도 그러면 인도가 중국이 군침을 흘리겠네요. 당연히 이제 전략적으로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레버리지를 이제 삼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까지 국력이 막 남아 넘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알아요. 중국은 무한대 국가를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파키스탄. 파키스탄 예. 1일. 예, 그게 1위고 두 번째를 꼽는다면 이제 미얀마. 그렇게 그러면 되죠. 지금 인도양 회랑이 이 동남아 네. 남중국해 회랑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네요. 중국 입장에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달라요? 예, 왜냐하면 파키스탄 회랑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서부로 물자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만 또 미얀마에서 올라오는 파이프라인도 중요한 그 수송로가 되지만 두 군데 모두 굉장한 험지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원활하게 고속도로가 빵빵 뚫리고 뭐 고속철이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또 개념이 있구나. 예, 굉장히 어렵게 고산지대를 또는 밀림지대를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이제 그 무슨 산업용으로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하는 그런 규모로 쓰기에는 그 문제가 있죠. 저도 봤는데 파키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카라코람 하이웨이 그 맨날 무너지더만요. 그러니까 거기가 소위 히말라야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인데 굉장히 그 고산지대고 눈 많이 내리고 일기도 안 좋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남아에서는 어쨌든 중국에게 태국도 중요하고 캄보디아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둘이 싸우면서 지금 제일 코피 터진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중국이 그렇게 뭐 코피 터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지금 회자되는 게 네. 태국의 배우가 캄보디아의 배우가 중국이다. 네. 뭐 이 태국이 쓰고 있는 VT4 중국제 탱커가 포신이 터졌다. 네. 그래서 태국에서는 중국제 무기의 위신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고 네. 캄보디아 범죄 국가를 지원하는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뭐 태국이 공격할 때 캄보디아 카지노 단지에서 뭐 오성원기를 올리고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소리 없이 지금 멍들어서 네. 지금 적극적으로 이 두 국가 분쟁에 개입한다 그런 평가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예. 최근에 와서 미국에 대항해서 음. 다자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예. 그런 국제적인 분규에 자기들의 그 국력을 투사하겠다는 기본 정책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만큼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인도 차이나 반도는 중국에게 중요한 지역이니까 거기에 어떤 일정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중국 입장에서 막 보호해 주거나 미국이 한국 보호하듯이 이럴 대상이 되는 국가는 못 되죠. 그것도 아니에요. 예. 캄보디아는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그 원조를 들여와서 사는 나라인데 또 부패가 심하고요. 그리고 산업이 거의 없고요. 관광.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인데 식량 작업 자족도 안 돼요. 농업국가 식량 작업이 안 돼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가 이제 평지가 넓은데 여기가 비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천수답이에요. 관계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농사 망치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자원이 나오는 게 없어요. 전략 자원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원도 없어요? 자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굴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가난하고요. 그러니까 또 정권은 부패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막 노력을 해서 국제적인 여론의 악화를 일으키면서까지 뭘 할 그런 가치는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 자본은 많이 침투해 있죠. 그 중국 자본이 침투했다는 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국가 전력으로 중요해서 들어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거기 무슨 그 전략적인 자원이 있다거나 하면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들어가 있는 중국 자본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카지노, 뭐 수상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범죄 조직과 연결이 돼가지고 수상한 일 하는 애들이 거기 많이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걸 뭐 돕거나 보호하거나 그래야 될 의무는커녕 그럴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적인 1대1로 차원의 투자보다는 네. 중국의 검은 돈들이 많이 흘러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 그래도 캄보디아의 주요 무기 체계가 예. 주로 이제 중국제로 알려져 예.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전통적으로 캄보디아가 이제 지금은 사망했지만 네. 노로돔 시아누크라고 네. 캄보디아 국왕 네.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론놀이라고 저희 세대나 아마 기억할걸요. 네, 우리는 예. 기억하죠. 예. 론놀이라고 군부 쿠데타로 이제 중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그게 그 이후로 중국과 캄보디아가 가까워진 계기인가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소위 공산주의가 세계를 혁명해야 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던 시절에는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소련도 그렇지만 중국도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인도차이나 공산화 과정 때 중국이 많이 캄보디아를 지원했다. 그렇죠. 캄보디아, 베트남 뭐 다 지원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마오이즘이 사실 그 인도차이나 여기저기에서 크게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특히 캄보디아가 크메르루즈. 네네. 마오이즘의 변형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오이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산업화가 안 돼 있는 국가에서 토지, 농민혁명, 그러니까 토지혁명 이런 게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마오쩌둥 방식 그대로네요. 예, 그게 동남아시아의 그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국가에 딱 맞는 그런 이데올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를 중국이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한 건 사실이죠. 과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예. 굳이 따진다면 중요도는 경제성 때문에 태국이겠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태국 쪽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캄보디아가 군항을 제공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그거 뭐 그 정도죠. 근데 네. 지금 중국이 캄보디아는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거든요. 네네. 해군도 그냥 연안 경비선 정도밖에 없는데 호위함 2척을 지금 제공을 하기로 해서 예. 지금 아직 취역은 안 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 그럼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긴밀하네요. 그러니까 군항을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그 군항이 완전히 중국 배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군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군함도 같이 있어줘야 예, 여러 가지로 그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코이카에서 캄보디아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에 그 무슨 그 평가에 참여를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현지 뭐 그냥 불과 한두 번 가본 거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경험은 아닙니다만 뭐랄까 어드바이저의 입장에서 해줄 말이 없는 달에 그러니까 정부는 부패하고 행정력도 약하고 국민들 교육 수준도 낮고 인프라는 없고 가진 자원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될 떠나는 걸로. 예. 인구의 몇 프로가 떠나 있다면서요? 예. 10%인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가 무슨 투자하고 뭘 일으키고 이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군항이 있다면 태국은 미국 동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국하고는 군사적인 관계가 있을 수는 없고. 네. 근데 태국이 재밌는 나라예요. 중국제 무기도 샀거든요. 네. VT4 포신이 터졌고 네. 그건 공식 인정했고 태국 네. 그 국방부가. 그다음에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중국제 다연장 로켓포가 폭파되는 장면이 네.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참 열악한 캄보디아 국방인데 진짜 그걸 보면 캄보디아가 저기 체제인가 싶어요. 네. 공공기 한 대 없고 PHL-03이라고 네. 300mm 방사포거든요. 네. 북한도 있어요. 네. 그게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태국군 일부 피해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문 정도가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이전이 됐고 그게 이제 중국제 최신 무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나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중국제 무기들이 사실 파키스탄에서 인도 파키스탄도 라팔을 격추시켰다고 그러지만 그때 파키스탄이 사용했던 중국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뭐 완전히 완제품이 노획되고 상당히 라팔보다는 쇼크보다는 이면에 부실성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제 무기의 신뢰성이 미국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지죠. 예. 그게 구조적으로 이 사회주의 국가 지원 체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 뭐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싱가포르가 미군에게 그 비행장도 제공하고 싱가포르에 미군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싱가포르도 중국하고도 같이 작전하고 그래요. 아, 군사훈련 합니다. 예, 군사훈련 같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게 미국, 중국에 다 한 달씩 걸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이 나라는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하고는 적이고 이렇게 그 적군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제 무기는 굉장히 부실해요. 그 어느 나라나 좀 그 개발도상 국가 비슷합니다만 군수 납품이라는 게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7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네. 그래서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전반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퀄리티가 나쁘다고 하던 시절 지난 세기에도 그 세계 안에서도 군납의 품질이라는 건 말도 못하게 나쁜 걸로 그게 정설로 이렇게 상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제 무기가 개선되고 있는 건 최근입니다. 최근인 것이고, 최근. 예, 최근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또 왜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을 창설하고 이렇게 로켓군 중심으로 정예군을 만들려고 했는지의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그 로켓군이 또 비리의 온상이어서 다 그냥 날아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큰 실책일 수밖에 없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큰 과오이고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무슨 장려사가 권력을 장악하네 이런 얘기하고는 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소련에서 유학을 해서 보니까 그 메커니즘이 우리는 경쟁 체제예요. 옆에서 똑같이 만들어도 이게 더 향이 좋은 쪽으로 다 갑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이윤 추구가 아니니까 목표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안 팔리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도 이게 퀄리티보다 수량만 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사회주의 체제의 국방 시스템. 네. 그러니까 퀄리티는 안 중요하다. 목표만 네. 달성하면 된다. 그런 게 부실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전통이 있죠. 예.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개선되고 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게 전쟁이 지금 눈앞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당장 드러나는 들통이 날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제 그동안 방산 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태국 캄보디아로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어쨌든. 네. 그건 틀림없죠. 그럼 향후에 중국 무기가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죠.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니까. 그 단기간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개선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크게 보면 태국 캄보디아 지금 미국이 발을 빼는 다자주의.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최근에 그 방산에 크게 바꾼 개혁 중에 하나가 민간 기업을 대폭 진입시킬 겁니다. 그거죠. 지금 이제 국가 부경 시스템 중심이었는데 네. 그럼 일종의 이제 방산 쪽에도 중국도 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태국 캄보디아 불안한 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태국 캄보디아 문제에 중국이 계속 개입하겠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설정해놓은 라인 안에서 개입을 하는 거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진지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태국과 캄보디아는 핵심 이익은 아니다. 네. 중국에. 네. 오히려 미얀마, 파키스탄이 상대적으로 핵심 이익에 더 가깝다. 거긴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는 곳이죠. 네. 그 태국 캄보디아는 적절히 관리하는 차원. 네. 예, 태국 캄보디아 중국 알아봤습니다. 이 박사님, 예. 그 낸시 펠로우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요. 예, 펠로시. 2022년인가요? 22년에 이제 대만 방문으로 네.
그때 뭐 중국이 난리가 났었죠. 네. 그때 최초로 저는 매일 중국이 대만 포위훈련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낸시 펠로우 때 처음으로 했더라고요. 대만 포위훈련을.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 봉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16조 원어치 무기를 팔기로 하니까 네. 이제 중일 갈등도 있고 네. 지금 이번 12월 하순에 예. 또다시 대만을 포위 훈련하는 예. 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대요. 네. 대만 인근까지 포를 쏴대더라고요. 네. 해상까지. 뭐 미사일도 27발인가 쏘고 예. 대단했습니다. 그 훈련 금지 구역, 그러니까 항해 금지 구역이 예. 거의 대만 전 해역의 절반에 해당하던데 예. 거기다가 비행기도 못 뜨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기도 한 130기 정도를 동원했고요. 예. 그 중에 한 90기 정도가 소위 그 중앙선 예. 침범해서 대만 경계 구역까지 이제 침범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오늘이 신문인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0일. 예. 그 대만의 그 소위 그 국가안전부장,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이 지금 양안의 위험도가 지금 사상 최고로 높다 이렇게 그 또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도 과거 언제보다도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는 네. 중국이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 속된 예. 말로 예. 미치지 않고서 대만을 예. 침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최근에 필요하면 침공할 거다 이런 판단을 내놨어요. 네, 저는 수년 전부터 중국은 지금 진지하게 국가 목표로 조국 통일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 생각은 예. 대만이 기껏해야 인구가 2천만 좀 넘죠. 예, 2,300만 정도 예. 됩니다. 그다음에 뭐 땅은 뭐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작고 네.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예. 거기다 GDP로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되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있나요? 목숨 걸 일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된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피해가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국 대만을 통일했을 때는 그럼 어떤 이익을 갖게 되는가? 그 이익은 그만큼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중국 공산당은 이념 체제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념. 네, 이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조국 통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꼭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G2 세계 G2의 위상이고 경제는 어쨌든 덩샤오핑이 78년에 흑묘백묘를 시작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역사랑 굶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의 사상 최초의 대국인데 네. 거기에 지금 저 조그만 나라에 그 모험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중국 역사 5,000년에 최초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된 상황이 된 것. 이것이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두 개의 100년 목표 중에 하나의 첫 번째 목표인 경제 샤오캉 사회의 건설. 샤오강. 예. 네. 예. 이겁니다. 예. 이걸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인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예. 예.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뭐 궁시렁 말들은 있습니다만 그 핵심 지표가 조국 통일입니다. 조국 통일. 예. 단순히 이념이 아니라 그럼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에 관계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루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데 조국 통일을 이루면 영원히 남네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기록이 될 겁니다. 진시황. 진시황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 중국 사람의 인식 속에서. 그렇죠. 중국의 역사. 네. 근데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화. 그들의 입장에서 가운데 보면 진짜. 역사상 아무도 이룩하지 못했던 과거 모든 역사에서 가장 큰 판도, 가장 큰 경제력, 가장 큰 이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모두 계급혁명을 이루어내서 공산주의 혁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역사의 길이 남을 지도자가 되는 거죠. 분구피라 터진 건 반드시 합해진다. 그러니까 중국 역대 왕조들의 꿈이 중국 통일이잖아요. 처음으로 한 게 진시황인 거고. 그걸 지금 현대판 버전이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 공산당 이론에서는 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계급 갈등을 해소했다는 것이 가장 자기들 중요한데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국共产党의 이데올로기는 소위 공유제 경제와 이 사유제 경제를 병진하는. 그래서 과거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현대의 자본주의를 통합해서 변증법적인 새로운 이념으로 나가는. 그래서 인류의 다음 아이디얼이라고 할까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문명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 그런 서구와 다른. 그렇죠. 서구의 모순을 극복하고. 그게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철 박사님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뇌구조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레토릭이 아니네요.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 상대방은 진지한 거다. 지금 그냥 나 가출할 거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쟤는 진심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애가 돈도 모으기 시작하고 나가서 생활할 때 뭐 이제 밥 짓는 법도 배우기 시작하고 방도 알아보고 방도 알아보고 저 빨래도 지가 하고 뭐 그 바느질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근데 엄마는 설마 제가 나가겠어? 이렇게 나가면 저 손해인데 지 손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가봤자 네가 뭐 할 거니? 예. 근데 얘는 나가서 살 걸 착착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직장도 알아보고 있고 엄마의 관계의 손실을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착 복귀해 보니까 2012년에 중국이 80년대 진수했던 우크라이나 랴온 바리아감을 가져다가 한국마음 진수할 때만 해도 뭘 하겠어 그랬거든요. 바로 산둥함 찍어냈고요. 그다음에 푸제남 8만 톤짜리 찍어냈고 이제 네 번째 니미츠급 10만 톤급 원자로를 탑재한 항공모함 건조 과정이 나렌의 조선소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번째가 되는 거고 미국 국방부는 2035년까지 그런 걸 6척을 더 찍어낼 거다. 그러면은 이게 합치면은 니미츠급 열척 체제하고 거의 유사해지거든요. 미국.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거네요. 아니 그리고 그 산동함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다 보니까 그런 널브러진 항공모함이 버려져 있어서 우리가 그 싼 값에 사왔어. 그러니까 그게 생긴 김에 항공모함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원래 항공모함 건조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기술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방법을 못 찾다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잡아온 거지. 이게 가다가 그게 생겼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출발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이 2020년 갔을 때 처음 포위훈련 한 것도 그냥 펠로우가 갔으니까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있던 걸 그 계획에 한 거네요. 방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 수년째 되돌이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언제 타이완을 공격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우리는 필히 공격한다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가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 그건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친다. 그날로 공격한다. 이렇게 했고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그것도 그날로. 외세가 개입하면 그럼 이제 외세라는 게 여기서 미국이니까요. 미국이 개입한다면 우린 곧바로. 이 두 개는 계속해서 얘기해오고 있던 거예요. 준비와 관계없이 어쨌든 싸운다 그때는. 그건 뭐 기본 전략이고 기본 방침인 겁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거기를 갔을 때 근데 그때 이제 미묘한 게 뭐냐면 그때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 자리를 놓고 사실 형식상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그래도 뭐 개인이 아니죠. 그건 정치적 의미가 너무나 크지만 어쨌든 형식 논리로는 개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형식 논리로는.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형식 논리에 맞추자면 공격할 수 없었던 거고 실질적인 영향을 본다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대만 포위 훈련이 이번에 미국의 16조 원어치 무기 판매에 대한 또 다카이치에 대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도발 여기에 대한 대응이지만 이번이 7번째예요. 벌써. 그러면 지금 이번에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에 대한 표현은 순화했지만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 제1도련선 안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격퇴한다가 미국의 목표거든요. 이건 중국의 심장을 찌르는 거잖아요. 중국은 거꾸로잖아요. 1도련선 안에서는 어떠한 군사적 미국의 개입도 방지한다잖아요. 자 거기다가 미국의 트럼프가 대만 이행 부장법 도장 찍었어요. 다카이치가 중국 입장에서 도발했어요. 대규모 무기 지원했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 수복, 중국 통일 의지가 이걸 더 자극하는 거죠. 당연히 자극을 받습니다.
예, 저도 조 박사님하고 보는 시각이 비슷한데요. 저는 트럼프가 뒷걸음질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안 해요. 예. 예. 저는 거꾸로 트럼프가 지난 1년간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요. 전략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이 중국하고 부딪히려면 일단 후방을 튼튼히 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이고 예. 대비를 하고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반구를 먼저 정비하고 서방고는 이제 남북 아메리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꾸로 중국이 그쪽에서 뭔가를 수단을 부린다고 하면 자기 집 앞마당이 복잡해지면 바깥으로 힘을 투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안쪽을 정비하기 시작하고 유럽을 알아서 맡기게 만들고 하나씩 이제 호석을 두어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중국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지형을 낯서니까 네. 그런데 뭐냐면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생각보다. 네. 수천 킬로예요. 거의 한 네. 3,4천 킬로 길이가 되거든요. 네. 류구 열도만 해도 그 중국이 네. 제1도련선 네. 규슈 오키나와에서 네. 필리핀 안쪽에 동남중국해로 가는 네. 이게 1도련선인데 네. 여기를 나가는 구멍이 네. 미야코 해협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섬 사이거든요. 네. 여기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길목인데 네. 여기를 중국이 2016년경 제 네. 기억으로 처음으로 여기를 통과했거든요. 네. 나가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네. 근데 이번 중일 갈등 과정에서 랴오닝 네. 중국의 최초 함정 항공모함이 이 미야코 해협을 나와서 네. 오키나와를 포위하는 S자 곡선을 그리면서 훈련하고 네. 들어갔어요. 첫 번째. 네. 네.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핵탄두 탑재하는 네. 폭격기들이 동해에서 내려오고 중국은 이쪽 동중국해 만나서 미야코 해협을 나와서 도쿄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미일 함대하고 중국 함대가 서로 추격전하고 옥신각신했던 거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걸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무관심해서 뿐이지. 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같이 주일 미군이나 주한 미군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충분히 상정되어 있던 시나리오고 경우에 따라 북한을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2027년을 계속 떠들어요. 그 근거가 그거죠. 시진핑 주석이 3기 임기 시작할 때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마쳐라 이 표현한 적이 있죠.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그 이전에 2027년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이제 책도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때뿐만 아니라 바이든 때도 똑같은 그런 우려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꼭 시진핑 주석의 발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부와 조직이 돌아가는 체계를 생각해 보면 중국은 이제 5년짜리 계획을 한 단위로 해서 모든 계획이 추진된단 말입니다. 내년에 15차가 시작이 되죠. 2026년. 예. 네. 그래서 2030년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 15차에서 감행할 것인가 16차에서 감행할 것인가 일단 우리가 이런 걸 상정해 본다면 16차 17차 뒤로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지금 미국도 중국에 대한 대비를 막 하고 있잖아요. 강화하죠. 예, 강화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이 남모르게 준비해 오던 상황에서 이제 모두가 알았고 모두가 대비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5차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거예요. 15차 기간 내에 감행할 가능성이. 2026년부터의 5년 기간. 네. 30년까지. 네. 26, 대만 27, 침공. 28, 29, 30 요 네. 5년 사이에. 그런데 30년의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고해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길어질 수 네, 있으니까.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계획 기간 중에 대비를 해놓고 출발을 하려면 적어도 초창기, 초반기, 전반부에 출발을 해야 끝은 못 보더라도 상당한 진행을 볼 수 5년 있습니다. 안에 어쨌든 마무리. 근데 대개 첫 해는 모든 걸 시작하기 때문에 첫 해에 감행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준비. 그러면 사실 2027년, 28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또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기하고 타이완의 정권 교체기 또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일본의 수상이 이제 교체되는 이제 그런 시기들이 묘하게 다 그 언저리 모여요. 28년경이네요. 27년에서 27년 말 28년 초 이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가능성이 큰 불안한 시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만 문제, 중국의 대만 침공 이 말은 하나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지금 포위훈련 하듯이 네. 말려 죽이는 경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침공을 하는데 네. 전면 침공이 아니고 네. 진먼다오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이잖아요. 네. 그거는 대만이 때려 죽여도 못 막죠. 네. 중국이 오면. 네. 그러니까 도서 침략. 그리고 이제 현상 고착화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종의 제한적인 공습 정도.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면 침공.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가능성. 네. 전면적인 인지전. 네. 그러니까 대만 내부의 혼란. 네. 이 가능성 중에서 제일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사실은. 모든 게 가능하지만 예. 예를 들어 말씀하신 그 뭐 부분적인 국지전을 여기서 국지전이라는 건 이제 대만을 일부 건드리는 예. 이런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 공당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진먼 뭐 이런 데처럼 중국 대륙 쪽에 붙어 있는 도서의 경우는 지적하신 것처럼 대만이 그걸 방어할 능력이 안 돼요. 할 수가 없겠더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거꾸로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원한다면 언제든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이미 내 거. 예, 근데 그것만 한다면 그 침략자여 국제 여론만 나빠지고 실제 실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내 건데. 그러니까 굳이 그것만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럼 봉쇄냐 전면전이냐인데 저는 말씀하신 그 인지전 포함해서 이것은 같이 병행이 되는 거지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침공의 일종의 단계들 한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상 봉쇄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예. 해상 봉쇄는 이제 타이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들을 이제 막는다는 또 항공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된다면 그것은 뭐 한 며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몇 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충분히 와서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서 오는 미일 함대를 그럼 중국 함대가 그걸 막아낼 능력이 되느냐 굉장히 의심스럽죠.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상 대치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예. 인민해방군에게 유리하지 않다. 봉쇄는. 예. 물론 제가 좀 들은 얘기로는 미 해군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미 해군은 만일에 대만 유사시에 그 괌이나 오키나와 뭐 이런 데서 또 일본에서 출발해서 가면 평상시에는 1주 정도의 도달이 가능한데 근데 실제로는 한 3주 걸릴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공격을 대비해서 회피 기동 같은 걸 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2주 그러니까 3주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의 함대가 그렇게 작전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공해상에 떠가지고 그렇게 대치한다는 거 그렇게 길게 끌어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봉쇄를 하는 이유는 대만을 집중 공격하기 위한 것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저는 기습적인 전면전 그리고 수많은 무력이 단기간 내에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가 제일 크다. 네. 그 시나리오가. 근데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는 대만 내부가 통합돼 있지 않더라고요. 네. 분열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국에게는 혹인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혹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국민당의 새 당수가 정리원이라는 여성이 새 당수가 됐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정리원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과 담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1차 국공합작, 제2차 국공합작, 뭐 제3차 국공합작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야 된다. 국민당 쪽은. 네. 그러니까 국민당은 아이덴티티가 타이완은 중국이다라고 국호가 중화민국이 가르치듯이 타이완이 이퀄 중국이다.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 대륙을 수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유도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 타이완 젊은이들의 목숨만 희생할 뿐이다. 어차피 질 건데. 이길 수 없는데 네. 싸우면 지는데 그래서 담판을 하자. 이게 이 정리원이 내건 그 정책이었는데 이게 그 국민당 내 당내 선거 때 70%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국민당의 마음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당의 과거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많은 국민당을 지지하고 또 대륙 출신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감을 하는 거죠. 해결책을 내놓든지 해결책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하든지 이리 되는 거 아니냐. 차선이 시간이라면 최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국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민진당은 첫째로 민진당이 주장하는 건 우리 타이완은 처음부터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하고 상관이 없어. 왜 자꾸 타이완을 너희 중국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스탠스인 거거든요. 민진당이. 예. 그러면서 강경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륙 출신 국민당 지지자들 입장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였어.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야? 싸워서 이길 거야? 싸우겠다는 거야? 왜 자극은 자꾸 해가면서 해결책도 없으면서 그냥 저질러만 노냐? 이게 이제
그 타이완도 선거 전에 가면은 이제 농민들이나 이렇게 그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한테 그냥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 공산당 이놈의 자식들 때려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선동식 발언을 해서 표를 얻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정상적인 행동이냐, 네가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지금 하는 일이냐, 다 이런 죽이려고 비판이 있는 그러냐, 거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완 내부는 이렇게 좀 여론이 분열돼 있는 거죠. 큰일이네요. 중국은 착착 실행에 옮기는데 대만 내부는 통합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철 박사님은 거침이 없으십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공은 그건 숙명, 미션으로 예. 가능한다. 미션 임파서블은 미션 파서블로 생각한다. 네. 반드시 할 거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다. 그건 네. 진심으로 들어야 된다. 네. 그건 시기가 결정되면 할 거다. 네. 그러나 시기와 관계없을 때가 있다. 하나는 대만이 독립선언할 때, 네. 하나는 외세가 개입할 때, 네. 그리고 다카이치 얘기는 그 징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네. 그럼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예. 예, 그게 이제 확고한 증거랄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리더십의 큰 변화가 이제 생겼다는 리더십의 변화가.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리더십 변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 박사님, 지금 참 저도 그 얘기는 그만하고 싶은데 중국 권력 이상설, 특히 군부 이 얘기 하나. 예. 이제 권력은 그 얘기 하나. 네. 그다음에 중국 경제는 전기차. 네. 전기차.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국의 제일 그 유튜브에 뜨거운 감자 중에 감자예요. 네. 사실은. 네. 일단 중국 군부부터 볼게요. 네. 자, 최근 나온 얘기가 장여우샤 부주석, 네. 중국 공산당이 있고 네. 북한도 사실은 노동당이 네. 힘이 있는 게 인민군을 장악하거든요. 네. 그걸 장악하는 게 당중앙군사위원회. 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에요. 네. 중국은 주석이 네. 시진핑이고 7명 체제인데 중국 그중에 부주석이 둘이잖아요. 주장인데 이제 하나는 그 유명한 장여우샤, 네. 하나는 이제 호웨이 중이었는데 실각했고 네. 이 자리를 이제 그 위원이었던 장성민이 지난번에 네.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장여우샤가 뭐 네. 권력을 장악했네는데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네. 이제 최근 나온 보도가 네. 10여일 동안 실종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다. 이 얘기가 지금 떠도는데 자, 10여일간 실종 아니죠? 물론 이제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예, 그걸 실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근데 그 돌아와서 네. 다시 뭐 권력을 장악했다. 그거 아니죠? 네, 장여우샤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군부 구테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 장여우샤가 그런 실력이 있는 인물이 못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그 신호들도 장여우샤가 권력을 장악할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있던 적이 71년에 린비아오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 대외적으로 이제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예.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군부라는 것도 이제 파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이제 첨예화되면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가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큰 체제에는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삼성가가 매번 그 다음 세대로 승계가 될 때, 뭐 첫째가 되냐, 둘째가 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도 내가 그 승계를 받겠다고 뭐 경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그 싸움이 이제 감정 싸움까지 격화되면 나중에 그 자기하고 경쟁했던 형제를 저버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삼성 그룹을 해체시키지는 않죠. 원래 경쟁을 뭐 때문에 했습니까? 다 그 삼성 그룹 자기가 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중국 공산당 내에 어떤 그 갈등과 이런 게 있더라도 이해관계 충돌이 있더라도 이 공산당이라는 밥그릇을 깨는 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의 소유니까. 그래서 군부에서 이런 갈등이 있어도 이게 누가 공산당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지 뭐 공산당을 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군부라 할지라도 당의 메인 조직이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동남아시아에서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듯이 어느 날 갑자기 군부의 주가 간부가 탱크 몰고 들어와서 쿠데타로 엎는다. 이런 상황은 중국적 상황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 마오쩌둥부터 네. 보면 마오쩌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 네. 그 다음에 겉으로는 화국봉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 그 사이 하나 누구 있나요? 네. 덩샤오핑 다음에 장쩌민이죠. 장쩌민, 네. 후진타오, 예. 그 다음에 시진핑. 예. 이렇게 흘러올 때 단 한 명도 군부는 없었죠. 없었죠. 근데 사실 그 마오쩌둥이나 예. 덩샤오핑은 원래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게릴라 출신. 그래서 덩샤오핑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전쟁을 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옛날 비화, 옛날 기록 같은 거를 보면은 덩샤오핑이 그냥 행정장교 뭐 보급을 맡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전쟁 전투로 굉장히 잘한 장교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군대와 함께했던 사람이고 군대를 만든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쩌민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민관, 그 문민정부라고 할 수 있죠. 군무원 출신. 예. 그래서 그 장쩌민 시절에는 그 군대에 자기 사람 엄청 박았습니다. 예, 아주 뭐 어딜 가나 상하이파가 그 장악하고 있다시피 그걸 했죠. 그 다음에 올라온 그 후진타오는 역시 좀 시쳇말로 먹물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크게 장악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를 어찌할 수 있는 실력은 없었고 당시에도 군권은 상하이방 장쩌민 파벌이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군대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그 십몇 년 동안을 이 군대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군대의 편제도 재편을 하고 군대를 원래 이 공산당의 군대였던 거를 정부군으로 바꾸기도 했다가 당으로 바꾸기도 했다가 같이 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이 셔플링을 하면서 섞어가면서 상하이방의 냄새를 지우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군부의 일부가 불만 가진 세력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 네. 부주석 그 유명한 장여우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성민, 네. 다 기율검사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장성민은 기율을 맡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번 그 로켓군 숙청을 한 사람이죠. 그 주역이죠. 그럼 어쨌든 예. 자, 요 세 명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한 사람이 더 있고 네. 세 명, 그러니까 허웨이둥, мя오와 리쌍푸 7명이 세 명이 지금 날아갔잖아요. 네. 그럼 7명 중에 네. 그 중요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네. 덩샤오핑은 사실은 그 당중앙군사위원회 그 주석직만 갖고 있어요. 딴지가 네. 없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 그 중요한 당중앙군사위원회 7인 체제가 예. 지금 4인 체제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그 뭐였죠? 그 중국 행사? 당 행사? 사중전에. 예, 사중전회 예. 때도 보면은 군인들 뭐 지금 주요 인원들의 출석률이 최저고 네. 주요 군부 인사들의 뭐 상당수가 지금 불참을 했고 네. 그렇게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이 모양이 된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부패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일부에서는 권력투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이라는 거는 물론 권력투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군부 또 군사위원회가 그러면 누구 손으로 넘어갔냐? 군부 세력이. 시진핑 파벌이 아니라면 그럼 어느 파벌에 넘어갔는가? 파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여우샤 파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얘기를 들어보면 장여우샤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파벌은 장여우샤 파벌 얘기는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사실 마땅치 않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5개 전구 중에 가장 중요한 전구라고 할 수 있는 동부전구와 중앙전구의 사령관을 이번에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둘 다 공군이 됐습니다. 상장으로 진급시켰죠. 그 상장으로 진급을 고전에 그 상장 진급 인사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낸 게 이게 커요. 둘 다 공군이에요. 네, 둘 다 공군이에요. 그런데 그 동부전구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양안 전쟁을 책임지는 군구고 중앙전구라는 거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를 보호하는 양안 전쟁 준비하면 해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해군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육해공, 우주전, 전자전, 정보전 이거를 총괄하는 종합작전사령부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대부분 이제 동부전구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지역의 전통적인 그 인민해방군은 그런 현대전 수행 능력이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동부정부가 그러니까 엘리트 군이네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가장 엘리트인 거고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동부전구, 육해군 이런 단어들이 전부 그 일파인 거예요. 그럼 그 파벌이 누구냐? 시진핑 파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대규모로 잘못이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제 이론은 있습니다만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그걸 빼고 말씀드리면 시진핑 주석이나 당에 보고된 정도로 실제 상황과는 격차가 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가 들어갔더니 부정부패가 뭐 고구마 줄기 캐듯이 막 나왔고 그래서 대규모로 숙청도 일어나고 그다음 그 군수산업체의 그 높은 사람들도 많이 그 잡혀갔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민해방군의 그 깨끗한 장성들 방위산업체한테 로비 안 당한 장성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있겠냐? 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나름대로 구명운동하고 뭐 그랬겠죠. 거기서 이제 잡혀갈 사람 다 잡혀가고 확 비었는데 그러면 이 빈자리를 메꿀 만한 인재가 있느냐 이게. 현재 없구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워낙 그냥 고구마 줄기가 싹 나가버렸으니까. 그렇죠.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기존 전통 재래식 군대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집단으로 노력을 투자를 집중해서 양성을 했는데 여기 있던 인물들 양성해 놓은 장성들이 우르르 뽑혀져 나가니까 양성하려고 돈을 많이 넣었더니 그걸 다 가져가고 그때 그렇죠. 먹었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재래식 군인 보고 갑자기 너 우주전 좀 맡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간에 지금 부정부패 공백이 메워지지 않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중전에서 결정한 사항이 뭐냐면 군은 예정대로 그 예정은 대만 통일. 그러니까 그 예정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현대화 계획을 예정대로 집행한다. 이렇게 사중전에 후에 선언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철 박사님 얘기 듣다가 중국하면 떠오르는 게 부정부패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회주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의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네. 대규모 돈을 떼먹어서 부정부패로 사형당한 민간인들은 많이 봤는데 군부는 없네요. 권력층은 한 명도 없네요. 사실 좀 그렇죠. 뭐 중국식 체제인데요. 그 중국 시스템이 자기들 권력 체계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에 있는 사람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형이면 사형 뭐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사법부라는 게 이 중국 정부의 여러 부처 중에 하나예요. 독립된 게 아니라 독립된 게 아니고 이게 부처 중에 하나예요. 최고 인민재판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이런 체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체계의 하나이며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산하입니다. 그래서 그 고위직의 경우에는 당의 기율이라는 것과 법이라는 것과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게 더 영향력이 크고 집행력이 큰 거냐면 당의 기율이 더 큰 겁니다. 북한 그래요. 사법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국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명령하면 사법부는 명령을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 자체가 중국 공산당에 소속이 된 것인데 그 중앙 정부의 한 부처로 있는 게 사법부인데 입법, 사법, 행정위의 공산당.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 기율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공산당 기율위가 규정하고 있는 기율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부패가 심해도 중국 공산당 안의 성원들은 외피가 보호하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실각 있죠. 정도만 하지 그냥 보시라이도 지금 처형 안 하고 그냥 깜빵에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당의 운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조문 따져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당이라는 건 어쨌거나 정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율을 적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이가 뭐 높은 사람이어서 사형을 안 시킨다기보다는 보시라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세력이 영향력이 크면 그 정도로 절충이 돼서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군부의 장애우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혼돈된 모습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그냥 시진핑의 아픈 손가락, 중국군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순들. 다만 이러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책임은 면할 길은 없는 거죠. 아, 그걸로 인한 타격은 분명히 있겠네요. 예. 그건 뭐 심각한 타격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건 권력 축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제예요. 네. 빅 차이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 중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가 네. 무려 130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받았어요. 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지난 세기 출발할 때는 한 200개 정도 되는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비슷한 거 만드는 데까지 합치면은 그 한 700개 정도 있었어요. 아니 그 자동차 공장이 어쨌든 간에 200개, 700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21세기 초 기준으로 200여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14억이라지만 예. 그 친구들이 그게 경쟁 체제로 형성이 됩니까? 당연히 경쟁하죠. 예. 당연히 경쟁합니다. 그럼 그 이제 여기저기 도산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 조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 많은 분들이 중국은 뭐 경쟁도 없고 당이나 국가가 다 보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시장 내의 경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고 네. 그래서 서구 기업들이 그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중국 시장 내 경쟁을 죽음의 검투장이라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아예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경쟁을 통해서 도태시킨다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에서 자동차 기업 수는 토탈에서 종국적으로는 한 손가락, 두 손가락. 10여 개. 네, 10여 개, 10여 개. 그리고 지금쯤이면 한 30몇 개 정도면 적당하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쟁을 시키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정부의 입장이 달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난립할 때까지 중앙정부가 이걸 관여를 안 했어요? 아니요, 난립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 당시에 200개가 있었으니까 네. 거기서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난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쟁을 통해서 원래대로라면 팍팍팍팍 솎아져야 되는데 그 도태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우리 입장에선 중국은 그냥 시진핑이 칼 잡으면 막 자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산당 정책이라는 게 특히 경제 정책이고 산업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시장을 얘기한다는 건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경쟁을 통해서 도태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맨날 그 중국 보고 너희들 보조금 주셔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지방 정부가 자기 지방의 자동차 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산업하고 좀 다른 것이 자동차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업스트림으로 많은 협력사가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수백 개가 달라붙어요. 자동차 산업이 원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산업 연방 효과가 큰 산업인 거죠. 페인트, 유리, 고무 뭐.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는 세수, 지방 정부의 세수. 둘째는 고용 효과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그래서 문을 닫는다. 그러면 이 영향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 또 시정부 입장에서는 GDP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고용 문제 생기고 그럼 고용 실업 늘어나고 그럼 범죄율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들어오던 세수도 줄어들고 또 기업들한테 향응 같은 것도 못 받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그 대부분 또 지방에 있는 그 중소규모의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또 국영기업이에요. 성정부가 만든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기업. 그렇죠. 지방 정부 자기 거야. 도립 우리로 치면.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망하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우리 그러면 정부 차량은 그럼 너희 거 다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도태시켜. 근데 지방 정부 입장에서 당장 그러면 내 국가가 이제 힘들어지고 내 이해관계가 상치되니까 그렇게 못 하고 이제 질질 끄는 거죠.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냥 일사불란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절대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체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장관계라는 게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시진핑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식 그 권위주의 정권이 그렇지 중국에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중국이 가지고 있던 봉건제 수천 년간의 그 지방 분권 이것도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계가 이게 다 지방 인민정부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부터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내전 중에 싸울 때 일단 해방이 된 지역에 그 지역에 인민정부 만들고 또 다음 해방이 된 지역에 또 인민정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 그렇게 만들어진 현지의 그 단위 지방정부는 그냥 자기들이 자치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중앙집권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앙의 국왕이 권력을 장악하고 막 이렇게 전국을 뒤흔드는 그런 체계가 중국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이 마음대로 정리를 못하니까 네. 지금 이제 업체들이 살아남으려고 네. 최후의 칼을 빼든 게 가격 인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일파만파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네이쥔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내부가 경쟁에서 핍박받고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를 치면 제살 파먹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네,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나 정책 당국의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놈은 죽어야 되고 망할 놈은 망해야 되고 그럼 살아남는 애들이 자기 몫이 커지고 그러면 경쟁의 수단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 기술 혁신. 그러니까 혁신을 일으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품을 만든다든가 기술적인 점프를 한다든가 중앙정부가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국 공산당과 정책 당국이 원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와.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제살 파먹기 하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출혈 수출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는 멍들고 이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떡하라고. 그럼 뭐 나만 그런가? 지금 뭐 시장 경쟁은 심하고 기술 혁신 말이 좋지. 지금 외제 테슬라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서 이제 뭐 FSD에서 자율주행하고 하는데 그럼 기술 격차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그놈의 AI 같은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뭐 팍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뭐 그냥 죽으란 소리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안에도 죽고 세계 시장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무차별적인 덤핑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조 박사님께서 사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 박사님이 아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조한범 TV가 잘 되기 위해서 이철 당신은 이제 그만 나오셔. 그러면 제가 서운하지. 맞아. 대의를 위해서 나는 내가 뭐 출연을 못하게 되더라도 기뻐. 안 이럴 거잖아요. 통제가 안 되네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중국도 공산당, 중앙공산당, 지방공산당도 각 국영기업도 다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공식적으로 중국 국가부채는 틀린 말이고 정부 부채가 한 80% 정도 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표면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지방정부가 가진 부채 네. 이것도 사실 정부 부채잖아요. 또 지방정부 산하 국영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또 중앙정부 산하의 또 국영기업의 부채. 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갖고 있는 부채 뭐 많죠. 이걸 합치니까 300%라는 얘기도 나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지금 전기차도 결국은 정부 부채에 부담을 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안 터져요?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가 더 난리친 게 미국 국가 부채가 한 120%대거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도 한 130% 마크롱 난리치고. 네. 지금 숨겨진 부채까지 치면 한 300% 정도라는데 이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게 안 터져요? 안 터지게 잘 막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그 당초 개혁 개방을 할 때부터 중국의 경제가 외국 자본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그 채권, 부채. 외국인 부채는 지금 10% 이내로 다 가이드라인을 통제를 해왔습니다. 중국 국가 부채는 제 채권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의 그 주식 시장에 우리 마음대로 가서 주식 못 사요. 제한해놨어요? 제한해놨어요. 그거 안 걸려요? 그거 막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외국 투자자들이 와서 막 사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은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그 비중은 절대 10%를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의 정책으로 그래서 그만큼씩 풀어주는 거예요. 통제 가능하네요. 중앙정부에. 그리고 시장을. 채권도 국채는 물론이고 채권도 당신들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럼 지금 정부 부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중국 내부의 그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물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게 비법이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법인데 출혈 비법이죠. 사실. 이 부동산 그 정책의 문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 쪽에 데미지가 많이 가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조심조심 가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채는 계속 발행해서 내수는 또 계속 확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럼 이제 부동산은 이미 잘 알려졌고 네. 부실. 이 전기차가 제2의 헝다나 이런 것처럼 네. 이 두 개가 쌍둥이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나요? 부동산과는 전기차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 네. 예, 부동산은 너무나 심대하고 일반 그 개인부터 기업, 정부까지 이게 다 금융에 크게 엮여 있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는 거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그 코끼리와 비스킷 같습니다. 예. 세 발의 피. 예, 그 정도는 아닐 거다. 네, 그 정도 아닙니다. 예, 중국 내부 알아봤고요.